안아줘 내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16년 전 일어났던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를 뒷받침해준 원로 법의학자 이정균 교수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까지 뽑아 실험을 반복했고 여고생과 그 부모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였던 법의학서의 이름은 무원록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원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었지요. 법과 원칙, 사회 정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그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겪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 아닐까요?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예, 뉴스공장 홍보수석 나오셨죠?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예.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반에 이 특검으로 출석해서요. 아직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시간가량 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야. 밤샘 조사인 거죠.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위법한 건 아니지만 참 유례가 없는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수사인 것 같습니다. 보통 19시간, 10몇 시간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2시간 조금 넘어가면 이제 꼬박반 하루를 넘기는 셈이잖아요. 뭘 그렇게 집중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예, 지금 알려져 있다시피요. 이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2015년 7월 25일에 박 대통령 독대 당시에요. 이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이 수백억 원대 자금이 최순실 씨 쪽에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가성을 두고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위증 등의 사유로 이재용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이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다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승계 작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거기 걸려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받는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거기 걸려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게 대가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야,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도 이 국민 여러분들의 워낙에 이해관계 내지는 정말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집중 추궁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떤 입장인 거예요, 지금은? 그게 결국 밝혀진다면 뇌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뇌물죄가 핵심으로 이게 밝혀져야 될 부분일 텐데요. 이 뇌물죄가 이 성립이 돼야지 이 박 대통령에게까지 이 혐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삼성을 이렇게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집중 추궁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변호사로서 든 생각인데 지금 현직 검찰들이 아니잖아요. 네, 특검들이. 그렇죠. 예. 이미 자신의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니까 이런 말 꺼내는 이유가 과거에 삼성만 수사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또 삼성으로 취업들을 하셨던 그런 예, 전력들이 좀 있죠. 예. 이번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재용 부회장 식사는 하고 있는 거겠죠? 수사. 예, 뭐 이 야간 조사 이후의 식사 사항까지는 제가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점심은 6,000원 정도의 도시락과 저녁은 짜장면을 먹었다라는 게 이 특검의 이 풀이었습니다. 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준 건데요. 예. 예. 이게 재벌회장들이 가끔 들어가서 수사를 받으면 어디서 뭘 시켜 먹었다라는 것까지 뉴스에 나올 만큼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거, 뭐 뭘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털어놔야 될 게 있으면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또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얘기가 다음에도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이 최순실 씨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라는 이 보도인데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총 3번에 걸쳐 만나는데요. 2차 독대인 이틀 전 2015년 7월 23일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갑자기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 씨가요.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재단이라는 단어를 쓴 쪽지를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이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다시 대통령은요 2차 독대 자리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의혹처럼 결국은 최순실 씨가 자기가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 경우에는 재단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짰고 그거를 박 대통령이 정말 영업사원처럼 가서 만났다. 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3번째 독대도 2016년 2월에 있었는데 그때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기획서를 장시호 씨가 만들었고 그것이 최순실에게 전달되어서 다시 대통령 이재용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장시호 씨가 직접 특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아마 윤 전 추행정관을 통해서 그 메모를 전달을 했고 그 메모가 아니라 그건 아예 기획서가 들어간 거였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기획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이거는 최순실 씨라는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국에는 한 몸이구나. 네. 이거는 내가 피해 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마지못해 좋더라도 부분 잘못이긴 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만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뇌물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겠죠? 20시간 넘게 있었다는 거. 아직 뭐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만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굳이 횡령이나 배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특검보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뇌물을 주기 위해서 한 100억 가까이를 돈을 마련한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끌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은 거 회사 내에서 돈을 빼돌린 것 자체도 또 별개의 범죄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삼성을 압박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면은 당신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또 있네요. 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정황이 또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서 어떻게 같이 지냈는지에 대한 특검발 보도입니다. 이 최순실 일가가 이 불법 재산을 추적 중인 이 박영수 특검팀이요. 1980년대 최태민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에게 미국 유학 시절 1년간 생활비를 보탰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영 씨 생활비까지 이제
뭐 지급을 해줬다. 근데 결국 그 돈은 사실은 최세민 씨 일가의 돈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온 돈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 특검에 가서요.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가 이 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고스란히 그 상태가 유지가 됐다면 최순실 씨는 잘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삼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드러났던 과거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의 최순실 씨가 결국 경제 공동체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파고 있는 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가면 중간에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찾아야 하거든요.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해야 하는 건데 만약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인 공동체라면 삼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뭔가 대가관계에 있는 일만 있었다면 바로 뇌물죄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또 이게 갑작스러운 이름이 린다 김이 왜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예, 이 특검이 린다 김도 조사한다라는 SBS 보도인데요. 이 지금 현재 린다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팀이요, 이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한 린다 김 씨를 면회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건데, 이 최순실 씨가 이 군의 7조 원대 차기 전투기 사업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은 이미 국회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요, 특검팀이 이 수사의 칼날을 빼들었다라는 거죠. 아니, 린다 김 씨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죠. 전 국방장관과의 러브레터까지 있었고. 근데 유명해지게 되면 로비스트, 무기 로비스트로는 실격입니다. 워낙에 비밀리해야 되는 것이고 거대한 규모의 자금들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 시장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얼굴 팔리는 순간에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그 순간에 자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도 로키드 마틴이 린다 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러 갔던 건데요. 하지만 린다 김 씨는 이 접견을 좀 거부해서요, 실제로 아직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마약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린다 김 씨. 예, 그렇습니다. 이 텔레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로키드 마틴이 이게 사실이면 대단한 게 우리도 이제 와서야 알게 된 대한민국의 실세를 그들은 알고 접근을 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국제적인 무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씁쓸하지만 그걸 확인해 준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참 건장한 체격 좋은 인물도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찌질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헌재 4번째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드디어 출석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죠. 지켜봤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에게 국회 쪽 대리인들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자주 왔는지 또 어떻게 출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하나였는데요. 모로세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태우고 다닌 것도 기밀이고 의상실 간 것도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문제고 경호법상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그게 무슨 기밀이냐고 이거는 증인으로서 선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왜 나왔느냐고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다 못했던 이정미 재판관까지 나서서요.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들, 그러니까 본인의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 내용과 오늘의 증언이 너무 배치된다. 그러면 위증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지만요. 그래도 이 행정관은 경호법상 그 이야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4급 서기관입니다. 행정고시 붙었을 때가 5급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꽤 높은 자리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입니다. 그냥 최순실 씨 개인의 경호원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단순한 어떤 측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인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람이었냐면 의상실 영상은 많이 보여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할 때 5명의 수행비서로 데려갔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이었어요. 예, 영국 갔을 때죠. 그렇죠. 예. 영국 갔었을 때 국제회의 참석하는데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하고 또 머리를 해주셨던 그렇죠. 이 국제회의를 가는데 예. 그런 사람들만을 대동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가결되기 전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도 갔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됐었을 때도. 그때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전 행정관이라고까지 오보를 냈는데 아직도 행정관 맞죠? 예, 지근거리에서 아직도 이 보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최측근은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도 열지 않고 있네요. 뭐 딱 하나 계속 그 모로세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딱 하나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옷을 사러 갔던 의상실에서 돈 준 거는 박 대통령이 준 거다. 윤 전추 행정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거의 복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노란색 봉투였고 예. 얼마인지 모르냐 만져보니 돈이었더라. 만져보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옷값을 치렀다. 예, 뇌물죄를 피해가기 위한 이 딱 맞춘 보이죠? 증언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부분도 참 저도 이제 언론 출신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 세계일보 기자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면서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의 또 다른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2014년에 속칭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이 조현일 기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당시에 그 관련된 보도를 두고서요. 얼마나 고생했었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한 건데요. 이 보도 전에도 굉장히 이 압박감과 이 협박을 들었었고요. 또 실제로 보도 이후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심지어 국가정보원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정원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또 취재원을 만나러 가다가 미행이 붙어서 발길을 돌린 적도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언론인으로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그렇죠. 미행을 당하고 있고 국정원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얼어붙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행을 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쫓아다녀서 뭔가를 캐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 인격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시키는 행동인 거거든요. 예, 게다가 사실 취재원들이 그러면 그 기자를 만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든 거죠. 아, 지금 일은 어떻게 잘 하고 있답니까? 극복을 하시고? 뭐 지금 세계일보를 다니고 있긴 한데요. 최근까지 주요 보직에 있다가 또 조금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긴 했는데 심지어 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이들 등하굣길에 부인을 동행시켰고 또 자신도 호신용 칼을 들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칼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다닌다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만큼까지 이게 막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까지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제 또 가장 유명한 분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분이 들어오셔서 한바탕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기문 총장 들어오셨죠 어제? 예, 어제 저녁 5시 반, 6시 사이에 들어와서요. 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 내보낼까 관심 많았는데요. 이 첫 일성으로는 통일된 세계 인류 국가를 위해서 한몸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라면서요.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내세운 거죠. 뭐 여러 번 했었잖아요. 벌써 예. 여러 번 했었고. 불태운다라는 이야기는 뭐 미국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하셨는데 말은 참 정치인들이 항상 잘 찾아내요. 희한하게 이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또 이런 말씀들을 찾아내는지 참 신기할 정도인데 끝내 지하철 타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지하철 안 타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타셨네요. 그 조언을 들으셨는지 몰라도요. 공항철도를 타긴 했습니다. 아, 지하철이 아니고 공항철도 뭐 죄송합니다. 비슷하지만 예. 공항철도를 탔는데요. 애초에 승용차 타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기자들한테도 처음에는 그냥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또 번복을 했죠. 예, 입장이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도 좀 당황을 했었었는데 시민들과 만나서 공항철도 타면서 이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실제로 이 따라왔던 반사모와 취재진들로 인해서 이 객실이 굉장히 혼잡해지면서 사실상 시민들과 만나겠다라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었습니다. 그 공항철도 직행 타셨죠? 예, 급행 열차를 급행 열차 탔습니다. 탔죠. 예. 그거는 그냥 공개되어 있는 열차도 아니라면서요. 그거 다 자리 예약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타는 지하철처럼요. 아무 자리나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예매해야 되는데 어제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과 함께 6A, 6B 자리를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 자리 지정석이면 기자분들은 옆에 제대로 탔어요? 어떻게 탈 수도 없었겠는데 그러면? 이게 또 이 급행이요. 굉장히 빨리 이 자리가 예매가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게 또 현장에서 상황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요. 자리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예매하지 못한 기자들이 많아서요. 이 서가지고는 그 근처에서 계속 이 반 총장을 관찰하고 취재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민분들께 좀 이 혼선을 이 기자들도 조금 끼쳐드린 면들이 있죠. 아니 뭐 기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뭐 제대로 기자들조차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자리에 굳이 공항철도를 타고 오셨던 거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측근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만류를 했었다라고 주변 분들이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기문 전 총장이 고집을 하셔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 노승일 부장이 또 불이익을 입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K스포츠재단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이 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 정동춘 이사장이 어제부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임기 끝나기 직전에 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서요, 이에 대해서 재단 쪽이 업무방해했다라면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건데요. 이 정동춘 이사장이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의 직권으로요, 노승일 부장 징계에 이어서 이 자신의 반대파인 김필승 이사를 보직 해임하고 또 자신과 가까운 간부 2명을 또 좋은 자리에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보복성 인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내부 고발자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자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저랑은 마지막이시네요. 공장장이 구박하더라도 파이팅 합시다. 예,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내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세월 참 빠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는 참 배스럽게 더 빠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공장 600만 청취자가 사랑하는 이 뉴스공장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안정된 진행, 균형 있는 시각, 극하고 출연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인간적인 그런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진 완벽한 프로, 바로 그 털많은 인간이 없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번 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는 뭐 딴 멘트 없나? 어디 맨 같은 소리를 해. 필터 넣어주는 게 아까워. 아니, 뭐 다른 인터뷰를 해야 나오지. 나도 하고 싶어서 하나. 우린 식상해지면 끝이야. 진짜 그야말로 다 죽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식상하면 다 죽어. 좀 다른 거 좀 하자니까. 얘기하는데 무슨 끊고 말이야. 났네. 그렇기 때문에 김어주이만 안 오면은 이 방송.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제1공장 시간입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돌아오셨습니다. 반 전 총장이 개헌을 매개로 중간지대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제3지대 단일 후보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분이죠.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창당 11일에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지금 원외정당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주장하셨던 그 분권형 개헌이란 거 그거 하려면 결국에는 다른 당하고 같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장만 있는 거고 그 원내 정당이 이제 실천을 해야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뭐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반 전 총장하고 연대해서 후보 추대하는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할 수 있다.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굳이 연대 지금 사실은 이제 원외 정당의 입장에서 연대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연대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원외 정당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17개 시도당의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바닥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로 봐야죠. 왜냐 그러면 개헌이라는 게 국회만 통과돼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 투표를 거치려면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그 전국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제 홍보 선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 선전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도 있지만은 개헌을 주장하는 당이 제일 그 선전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원외에서지만 그런 적극적인 역할은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일단 그 제3지대라는 거 만들 때 뭐 후보 단일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1월 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 어떤 왜냐? 탄핵이 1월 말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좀 가정이죠. 가정인데 왜냐 그러면 약간 좀 그 보면 탄핵 심판이라고 9명의 헌재 재판관이 다 참석해서 해야만이 그게 소위 법토회라 그럴까 후유증이 줄어들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만약에 탄핵 재판관이 뭐 7명이 됐다, 8명이 됐다 그런 데서 하게 되면 또 트집 잡는 쪽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또 트집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그걸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9명 헌재 재판관이 다 참석했을 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1월 말에 시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장이 정치적인 1월 말에 이유에서 그만두니까. 그래서 이제 1월 말에 빨리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저 예상이니까. 그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중간지대 결국엔 대선 후보를 뽑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자기네들 후보를 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1당 2당이니까 1당 2당이 무슨 다른 당하고 연대하건다 이렇게 구차스럽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죽어도 자기네들끼리 낼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3당 이하 4당이라든지 우리 같은 원외 정당들은 어차피 그 노선이 같다면 후보를 한 사람을 내서 붙어야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영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진영들은 1월 31일까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들 실무자를 내갖고 거의 단일 후보,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를 빨리 구성해갖고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경선을 해야 되고 뭐 절차가 있을 거니까. 그게 적어도 2월에는 끝나야 그래야 3월 한 달 선거한다 그래야 3월 말이나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2월 말까지는 단일 후보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굳이 사실은 원내에서 각자의 뭐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해. 당내 사정도 복잡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호 대표님의 어떤 의견에 그렇게 쉽게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겠죠. 자기네들도 뭐 자존심도 있고 명색이 원내 정당인데 뭐 원내 정당에 늘 푸른 당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늘 푸른 당이 제시하는 그 안대로 안 하면 다 죽는 거죠. 정권을 못 잡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혼자 나왔다. 또 무슨 바른당 후보가 혼자 나왔다. 늘 푸른 당 후보가 혼자 나왔다. 물론 후보는 다 내죠. 자기 당에서 다 내는데. 그 자기 당 혼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 되는 거 보야 아는데 고집 부르면 다 망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정치는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생각이 비슷하고 뭐 다 같이 개헌하겠다니까 너끼리 힘 합해갖고 한 사람 내봐라. 그래도 찍어줄동 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 다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도 사실 그런 사정은 비슷하잖아요. 말씀하신 거에. 그런데 국민의당까지도 될까요? 국민의당도 자기네들 혼자 고집하고 우리 후보는 끝까지 간다. 그럼 뭐 끝까지 가는 건 좋은데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우리 늘 푸른 당도 단일 후보를 냅니다. 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단일 후보의 소위 연대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100만 표가 나와도 300만 표가 나와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경선 구도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옳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꼭 뭐 1, 2당의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조그만 당에 뭉쳐서 하나 내겠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봐서는 옳은 방법은 아니죠. 옳은 방법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대선 전에 개헌을 못할 경우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해버리면 뭐 연대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자기 당끼리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될 경우에 개헌을 해 우리 같은 당의 주장은 분권형 개헌을 해서 나라의 틀을 새로 잡아놓고 그러고 다음 총선 내 대통령 그만두고 진짜 제7공화국은 다음 총선 때 구성하자. 이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니까. 근데 그 주장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따로따로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지. 국민들이 볼 그런 때는 주장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결국엔 또 어떤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권에 대한 그 눈빛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고 옳은 방법은 이렇게 아니다.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의 주동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1, 2당이 개헌한다 그러지만은 당선되면 자기네들도 5년 또 이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나도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개헌이라도 하려면 대선 전에 개헌 세력이 하나로 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무슨 사실 정권 잡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것도 옳지 않지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헌한다고 그래야지 무슨 정권 잡기 위한 고리로 개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원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 결국 문재인 대표 쪽을 전 대표 쪽을 향해서 과거의 어떤 정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라는 쪽에 공략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문 대표도 개헌을 한다 해야죠. 문 대표가 한다는 개헌이라는 게 현재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4년 중기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5년도 지금 지겨워서 이 사달이 나는데 8년을 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8년 한다 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연대라고 하는 게 결국엔 반기문 총장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반 총장이 현재 여론 지지도는 뭐 조그만 후보 중에는 제일 앞서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와서 이제 또 검증한 게 한두 달 남았으니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반 총장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경선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뭐 검증 과정 잠깐 얘기하셨는데 귀국하기도 전부터 벌써 이제
박연차 수수설 지금 또 뉴욕 검찰이 귀국 바로 하자마자 앞두고 동생하고 조카를 또 뇌물죄로 뉴욕에서 기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이런 예들이 많았잖아요. 이 대권 후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지지율 높았다가 갑자기 이제 본게임 들어가기도 전에 검증 과정에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검증에는 버틴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대중 대통령 아들,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 대통령의 뭐 형, 뭐 동생, 친인척,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뭐 최순실 이런 거 보면 대통령 주변에 뭐 아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인척들이 결국 권력을 농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반기문 대통령이 그 친동생과 조카가 그것도 외국 검찰에 기소됐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칭찬할 일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전의 우려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꼭 무슨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부패에 연루가 돼야만 되는 것처럼 돼버리면 이게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대표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저 반 총장 귀국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대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 모였다. 이래서 뭐 MB2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제가 이명박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호 아닙니까? 예. 솔직하게 말해서 뭐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늘 푸른 한국당이라는 국가적인 당을 창당하고 있는데 이명박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뭐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뭐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당선 가능성 있다 하니까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겠지만은 그걸 갖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 글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였습니다. 예. 지금 계속 제 옆에 그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같이 이재호 대표와의 인터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묘한 표정도 짓고 사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본부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정치 얘기만 하는 게 저는 안타까울 정도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끼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청취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네. 조금 전에 뭐 말씀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재호 대표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반기문 전 총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대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연결돼 있다 또는 누구와 가깝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대선 후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관계성 뭐 가깝다 또는 가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와닿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재미없는 거, 아무 관심도 없는 거를 물어봤다고 지금 바로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꼬집거나 뭐 질타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능력에 대해서 그럼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능력을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국민 여론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반 전 총장이 대통령감으로서 어떤 인물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들에게 특히 정치권에 노출되지 않았던 반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국 후에 7시간, 귀국 후에 7일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딱 들어왔을 때부터 그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들 첫인상 효과라고 하는데 뭐 양 변호사님 정말 첫인상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끼리 이래야 되나? 근데 이 첫인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서 인상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통령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보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세계 국가들의 연합인 유엔의 전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 화려한 경력 때문에 사람들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실체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누구? 이런 질문 방식으로 철저하게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본부장님이 이게 여론조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런 분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모시는데, 그러면 현재로서 어쨌든 본업이 여론조사시니까 지지 비율, 반기문 후보 지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3%로 나왔습니다. 다자대결인데요.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레이더 피해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조사 전국 1,511명 무선 전화면접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은 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앞서가고 있는 지지율은 문 전 대표였습니다. 27.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최근 조사니까 20.3%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여 전 또는 2년여 전에도 대선 후보로 거론됐었거든요.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지율은 상당히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 본격적으로 검증받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지지율에 대한 이 재편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20%면 꽤 높은 거잖아요. 본인은 직접 나서지도 않았는데 20%였는데.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려한 경력. 국민들은 아니 유엔 사무총장 아니냐. 뭘 더 바래. 이런 식의. 그렇죠. 이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냐. 인증 마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박 대통령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보수층들이 갈 곳 몰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에서의 의존성이 그만큼 커졌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상당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있는 반전 총장이야 라는 이 화려한 경력과 이 보수층의 대안 부재 현상 그것이 반전 총장의 20%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은 지지하시는 분들도 주로 정치 성향 쪽은 아무래도 보수 쪽일 텐데 뭐 연령대 같은 건 혹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있나요?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2011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지역으로는 그래도 충청. 고향이니까 이 홈타운 이펙트, 고향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인 또 새누리당의 과거 새누리당입니다. 텃밭이기도 했던 영남. 또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 그래서 60대 이상 충청 영남 그리고 이 보수층에서 반기문 전 총장을 상당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20%라는 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이른바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 국정마비로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 샤이 보수층이 일종의 지금 반기문 전 총장 쪽으로 결집되어 있는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층이 본격적으로 결집했다고 보기는 좀 섣부르거든요. 과연 샤이 반기문이 또 있는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켜보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충청도는 지지를 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를 보면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죠? 지금 그렇습니다. 경쟁력은 있습니다. 반전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충청 대망론이 많이들 거론하셨기 때문에 충청을 살펴보면 이 충청에서 이번 조사 결과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27.7%. 27%. 네. 제일 높죠. 당연히 그거야. 높기는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세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40% 이상이 될 때 또는 자기 지지 기반에서는 훨씬 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 충청에서 27.7%, 문재인 전 대표 큰 차이가 아닙니다. 20.6%, 안철수 전 대표가 10.3%, 충청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예. 안희정 지사도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거든요. 충청권에서 10%를 나오는군요, 안 지사도. 아직까지는 충청의 민심이 복마전입니다. 누구에게 쏠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서울입니다. 서울로 가보면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섭니다. 28.3%, 예. 반 전 총장 23.5%. 상당히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그러게요. 서울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건 또 꽤 아직까지 좀 뭐 당연히 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또 우리 서울의 인구가 상당히 높고 예. 또 이 지지 기반 중에는 보수 진영도 있거든요. 예, 당연히 그들이 그렇죠. 또 반전 총장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고. 부산, 울산, 경남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남권에 대구, 경북에서는 반전 총장이 24.6%로 나타났습니다. 예.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물론 지역이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이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에서 21.9%로 또 큰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보게 되면 오히려 문 전 대표가 더 높습니다. 30.6%, 반전 총장은 19.4%. 거기가 오히려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압도적이네요. 같은 영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단일 국면에서 온도차가 있거든요. 대구 경북과 그래서 TK와 PK의 유권자 성향이 달라졌다. 오히려 이 PK 지역에서 진보 성향이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문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또 부산에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도 작동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재호 대표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때도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제3지대론 나올 때마다 반기문 전 총장 이름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어떤 정당이랑 손을 잡느냐 이럴 텐데 이게 어디 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이 들어가서 경선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거 이런 거를 좀 기대가 해야겠죠.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이 조직의 기반의 지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지금 상당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가지고서 지지율이 높은 것인데 반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고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당연히 이제 국내에 정치적 조직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갈 수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다면 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율도 껑충 또 끌어올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반 전 총장 결국엔 자택이 있는 사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종로로 가야 될지 을지로로 가야 될지 상암으로 와야 될지 그래서 지금은 새누리당도 또 바른정당도 선택하기가 힘든 그렇다면 제3지대로 가는데 제3지대는 아직도 아무런 조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만 무성한 것이 제3지대인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외교적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 아니 10년 만에 한국 돌아오셔서 지리도 낯설으셔서 어디 가야 될지 좀 힘드실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네. 10년 사이 내비게이션이 생겼구나. 만약에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랑 손을 잡는다. 이러면 혹시라도 진짜 제3지대로서 위력을 발휘해서 문재인 전 대표까지도 꺾을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예상이지만. 저희가 지지율을 보니까 1+1이 2가 안 되더라고요. 신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누구한테 가나요? 그러면 이 지지층들이 반 전 총장한테 간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안 전 대표의 지지층들이 둘로 나뉘더라고요. 문 전 대표 쪽으로 또 상당히 가고 또 상당히는 또 반 전 총장으로 가기 때문에 두 인물 간의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지지층들이 손을 잡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1+1은 3이나 4가 되는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으로서는 이 반과 안에 손을 잡더라도 1+1이 1.5?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국민들도 생각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반 전 총장 약점? 지지율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네, 3P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첫 번째 피플. 박근혜 대통령과의 입장 정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끌어올려질 수도 있고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파티. 당. 이 파티 당을 어디로 선택하느냐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 마지막으로는 팔럿입니다. 너무 외교 냄새가 난다. 알겠습니다. 낯익은 냄새인데 좀 낯선 냄새도 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지금까지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 특검에 출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10분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권한대행 양지열입니다.